네, 안녕하세요. 조은정입니다. 오늘은 5번째 과목의 챕터 2 조경 식물 관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조경 식물 관리는 첫 번째 수목 관리, 그리고 두 번째 잔디 및 화단 관리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수목 관리에서는 정지 전정, 그리고 당근 및 시비, 그리고 병해 방제, 수목 보호 등의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목 관리의 내용이 조경 기능사 출제 비중도 매우 높은 편이고 수험자분께서 생소해 하시면서 많이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어려운 부분 그리고 핵심 내용 부분 이런 부분을 위주로 같이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네, 세부 내용들은 책의 이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목관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정지 전정부터 나와 있는데요. 용어 정리 보시면 정지와 전정의 용어 뜻이 나와 있습니다. 정지는 수영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 위주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전정은 수목의 개화 결실, 미관, 생육 상태, 발육 도모 등을 목적으로 가지나 줄기의 일부를 정리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정 요 용어가 좀 더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다시 이론 부분으로 가시면 정지전정의 목적에 따른 분류가 나와 있는데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죠. 조형을 위한 것, 생장 조정을 위한 것, 생장을 억제하기 위한 것, 갱신을 위한 것, 그리고 생리 조정을 위한 전정, 이거는 이식시 전정이고요. 개화 결실을 촉진하기 위한 전정, 이런 것들의 종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다음 페이지 꽃눈의 형성 같이 보시겠습니다. 꽃눈이라는 것은 꽃이 될 눈을 의미하죠. 잎눈, 꽃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잎눈과 꽃눈이 한 눈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잎눈, 꽃눈이 따로 눈 자체가 따로 생성되어서 꽃과 잎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데 여기서는 특히 꽃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꽃눈이 당년생 가지에 붙는 것이 있고요. 2년생 가지에 붙는 것, 3년생 가지에 붙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종류를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요. 당년생 가지에 꽃눈을 형성하는 경우 같은 것은 당년에는 일단 봄부터는 가지가 자라고 그 자란 가지에서 꽃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 봄에 꽃이 피지 않습니다. 늦봄부터 여름 이후에 꽃이 피는 수종들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2년생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만들어진 가지가 있고 올해 만들어진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만들어진 가지에서 꽃눈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일찍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일찍 꽃을 피우는 종류들이 많습니다. 매화라든지 철쭉이라든지 생강나무, 산수유, 개나리 이런 것들이 있죠. 종류를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3년생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생 가지는 올해, 작년, 재작년 가지, 3년생 가지에서 꽃눈이 형성되는 것인데 이것도 이른 봄 정도에 꽃이 핍니다. 사과, 배, 명자나무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이고 시험에도 잘 나오니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종별 전정 횟수와 시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수종별로 조금씩 전정 횟수나 시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를 대체적으로 얘기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개별적으로 수종마다 이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봄 전정부터 봄에는 주로 상록수의 수영 다듬기나 꽃이 진 후의 전정, 화목류 같은 경우에 얘기합니다. 순따기 이런 것들이 봄에 이루어지고요. 주로 순따기는 5월에 이루어지죠. 여름 전정은 혼잡한 가지, 바람, 피해목 이런 것들 위주로 전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을 전정이 낙엽 화렵수의 일부 종류를 전정하기에 적기이고 상록 화렵수의 전정 적기입니다. 겨울 전정 보시면 낙엽 화렵수류의 대부분은 겨울에 강전정할 수 있다 라고 써있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낙엽 화렵수는 겨울에
이때 휴면기이기 때문에 강전정 할 수 있고, 매한성이 약한 소종은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하고, 그리고 상록수 같은 경우에도 강전정을 피한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전정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수간을 위에서 아래쪽, 밖에서 안쪽 방향으로 큰 가지부터 작은 가지 순서, 굵은 가지에서 가는 가지 순서로 자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굵은 가지는 전정가위로 전정할 수 없는 정도의 가지를 얘기하고요. 산울타리 전정 읽어보시고, 토피어리, 형상수를 얘기하는데, 인위적으로 어떤 형태로 다듬어 놓은 수형을 얘기합니다. 뭐 공룡 모양으로 다듬는다든지, 뭐 기둥 모양으로 나무를 다듬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네, 소나무류, 손따기도 5, 6월경, 5월 초순 정도에 합니다. 새순이 5에서 10cm 길이로 자랐을 때가 적기이고, 순이 여러 개 나왔을 텐데 그 중에서 두세 개만 남기고 중심순을 포함해서 나머지는 모두 따버리는 작업입니다. 남기는 두세 개의 순도 3분의 1 정도만 남기고 3분의 2는 제거하도록 합니다. 노목이나 약해 보이는 나무는 다소 일찍 빨리 실시합니다. 순따기의 내용도 자주 출제되었고요. 다음 당근 및 시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의 목적은 뿌리부와 지상부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뿌리의 노화를 방지하거나 또는 아래까지의 발육을 좋게 하며 꽃눈의 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꽃눈의 수는 CN율과 관계가 있습니다. 탄질율이라고도 하는데요. 중요합니다. 수목의 CN율이 높아지면 꽃눈의 발생이 촉진된다. CN율이란 질소 비율에 대한 탄소의 비율입니다. CN율이 높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탄소의 비율이 높다는 얘기고, CN율이 낮다는 얘기는 질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탄소의 비율이 낮다는 얘기인데요. CN율은 꽃눈 분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CN율에서 탄수화물의 양, 탄소의 양이죠. 탄수화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으면 CN율이 높아지면서 이때의 꽃눈이 더욱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인데요. 시비 같은 경우에는 비료의 종류가 자주 나옵니다. 보시면 비료는 크게 무기질 비료와 유기질 비료로 나뉘게 되는데요. 무기질 비료는 화학 비료라고 하고요. 유기질 비료는 어떤 동물의 분이나 퇴비, 이런 재, 부엽토 이런 것들이 되겠죠. 무기질 비료는 속효성 비료라고 하며 주로 덧거름으로 주게 됩니다. 덧거름을 다른 말로 추비라고도 하고요. 덧거름은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속효성, 빠른 효과를 원할 때 줄 수 있는 비료입니다. 그리고 무기질 비료는 연용해서 사용하면 토양산성화의 우려가 있고요. 유기질 비료는 반대로 토양산성화의 우려는 없지만 충분히 부숙되지 않으면, 썩지 않은 것을 사용하면 오히려 약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유기질 비료는 다른 말로 밑거름 또는 기비라고도 하는데요. 기비는 미리 비료를 준다는 뜻이고요. 밑거름, 미리 비료를 줘서 천천히 효과를 발할 때 이런 식으로 시비하게 되는데요. 천천히 효과를 준다고 해서 지효성 또는 완효성이라고도 합니다. 둘의 차이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비료의 배합인데요. 유기질 비료와 무기질 비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주로 그 무기질 비료 중에서 주성분이 한 가지인 것을 단질 비료, 주성분이 두 가지 이상인 것을 복합 비료라고 하는데, 이 복합 비료에서 10-20-10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질소, 인산, 칼륨의 비율을 말한다. 요 세 가지가 비료의 3요소라고 하여 중요합니다. 질소, 인산, 칼륨의 비율을 순서대로 나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10-20-10 이것의 의미는 질소 10%, 인산 20%, 칼륨 10%를 의미하는데, 총 더하면
10, 20, 30 해서 주성분이 40%가 되고 그럼 나머지 60%는 부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읽어서 알 수 있으셔야 합니다. 다음 필수 원소 16종이 나와 있는데요. 역시 모두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크게 다량 원소와 미량 원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량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산, 칼륨, 칼슘, 황, 마그네슘 이렇게 됩니다. 칼슘, 황,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미량 원소와 비슷할 것 같지만 다량 원소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씩 묶어서 9가지를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미량 원소 망간, 아연, 붕소, 구리, 철, 몰디브덴, 염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료의 3요소 질소, 인산, 칼륨 아주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아래 표에 비료 성분의 역할과 결핍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소, 인산, 칼륨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이 부분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12방법인데요. 12방법은 크게 표토 지면 위에 주는 법, 토양 내 시비법, 파서 구덩이를 20에서 30cm 정도로 파가지고 주는 방법이 있고요. 옆면시비법 이렇게 있는데요. 옆면시비법이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옆면시비법 같은 경우에는 비료를 물에 희석해서 잎에 뿌려주는 살포하는 방법인데요. 주로 잎의 뒷면으로 뿌려주는 방법으로 쓰고요. 미량원소의 부족 시 혹은 뿌리가 장애를 받았을 경우 빠른 효과를 원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다음 병해충 방제인데요. 병해충 방제 같은 경우에는 병원균의 이름이나 아니면 병원균의 약제 이름 이런 것들이 매우 외우기가 좀 난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부분이 좀 많이 나와서 이해하시기도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최대한 시험에 나온 것 위주로 해서 공부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용어 정리부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병원체라고 나오는데요. 병원체 혹은 병원균이라고 해서 병의 원인이 되는 생물이나 균류를 말하는데 병의 원인이 되는 생물을 병원체라고 하고 병의 원인이 되는 균류는 병원균이라고 하죠. 아주 중요한 용어이고요.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병징과 표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차이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병징은 이 병원체가 발병해서 식물 자체의 조직의 변화를 나타내는 괴사, 비대, 위축, 부패, 입마름, 위조,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요. 색의 변화, 빗자루 모양, 불안, 부패하는 것, 그리고 암종은 암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것, 이런 현상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요. 표징은 병원체 자체가 식물의 외부나 환부에 직접 드러나서 발병하는 것을 말합니다. 곰팡이나 균액, 점질물, 이상 돌출물 이런 것들인데요. 곰팡이는 그 곰팡이 자체가 균입니다. 그래서 그 곰팡이 자체가 우리 눈에 볼 수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병원균이나 병원체 자체를 표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병증에서는 그 병원균이나 체가 보이지는 않고 말라 죽는다든지 아니면 색이 변한다든지 모양이 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특징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병원균이 다른데도 병증은 같을 수 있습니다. 뭐 괴사, 위축, 입마름 이런 것들이 다른 병인데도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표징은 반대로 병의 종류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정도로 그 자체, 곰팡이 자체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병원체 자체를 알 수 있고요. 다만 비전염성 병이나 바이러스, 마이코플라즈마 이런 것에 의한 병은 표징이 대부분 나타나지 않고 진균성 병이 표징이 잘 나타난다. 이런 것들, 바이러스, 마이코플라즈마, 진균 이런 것들은 뒤에서 종류에서 다시 보실 텐데요. 바이러스, 마이코플라즈마는 표징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진균성 병은 표징이 나타나는 편이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감염 보시면요. 병원체가 기주식물의 기생관계가 성립하는 것.
기주식물에 도달하고 나서 서로 기생관계 자체가 성립이 돼야 감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감염까지 잠복기간이 있을 수 있고요. 감염에서 병증이나 표징, 그리고 전염원 침입, 다시 감염, 이런 순으로 반복이 됩니다. 이것을 병환이라고 합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아래에 기주교대 보시면 병원체가 생활사, 생물의 생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두 종의 식물을 기주로 삼는 것을 기주교대라고 하며, 두 기주를 번갈아 기생하는 균을 이종기생균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럴 때 기생하는 종류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봄, 여름에는 다 A나무에 살다가 가을, 겨울에는 B나무로 넘어가서 기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기주교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기주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기주 중 경제적 가치가 낮은 쪽을 중간기주라고 합니다. 기주가 두 가지가 되는 것들을 기주교대한다고 하는데, 둘 중에 경제적 가치가 낮은 것을 특히 중간기주라고 하며, 이 중간기주를 제거하는 것이 곧 방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코의 사원칙이라고 나왔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기출문제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 네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원칙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병원체에 영양기관이 있고 병원체에 번식기관이 있는데, 비교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체도 영양기관은 그 병원체의 생장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번식기관은 번식과 관련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병원균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진균, 세균,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즈마. 네 가지는 아주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들입니다. 병원체의 종류 네 가지. 보시면 진균은 사상균이나 곰팡이라고도 합니다. 실 모양의 균사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얀 실이나 이런 하얀 곰팡이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진균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주 원시적인 원핵생물로 이분법으로 증식하며 자연개구나 상처 등을 통해서만 감염되며 병증만 나타나고 표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주로 병증만 나타납니다. 병증만 나타나고요. 균류보다 더 미세한 생물이고요. 얘는 병원균이라고는 안 하고 병원체라고 합니다. 매개충에 의해서 감염이 대부분 되고요. 화학적 방제가 어려운 편이라 항생물질이나 이런 것을 씁니다. 파이토플라즈마도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와 세균 둘 다 속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분류합니다. 바이러스랑 비슷한 면도 많이 있는데요. 파이토플라즈마 혹은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것이고요. 매개충에 의해서 감염되고 방제가 어려워 항생물질을 사용하는 점, 바이러스랑 유사한 점이 많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병원에 따른 분류를 표로 작성해 놓았는데요. 이것은 병원에 따른 분류표고 뒤에 병해충에 따른 분류표가 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병균류 또는 병균 바이러스류 먼저 공부를 하시고, 뒤쪽에서 해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제초제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는 게 조금 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병원에 따른 분류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에 따라서 비생물성 병원이 있고 생물성 병원이 있는데, 물론 생물성 병원이 중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물성 병원에는 크게 균류, 바이러스, 그리고 파이토플라즈마, 선충 등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이 균류를 다시 나눠 보자면 세균, 점균, 진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균성 병은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그리고 진균성 병이 식물병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균성 병 중에서 그러면 자만균류, 불안정균류, 담자균류 이런 것들이 속할 수 있는데, 특히
자만균류에 의한 병이 수목병 중에서는 많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시 균류에서 세균부터 보시면 대부분 강균이고 종류가 중요합니다. 뿌리옥병, 무름병, 전문이병, 입마름병, 시드름병, 세균성 연부병, 세균성 구멍병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진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진균, 불안정균류는 한번 읽어만 보시고 자만균류 중요합니다. 흰가루병, 그을음병, 줄기마름병, 벚나무 빗자루병, 갈색무늬병, 소나무 잎떨림병 이런 것은 엽진병이라고도 하고요. 자만균류에 의한 병해들 대표적인 것들 많이 나왔던 것들만 적어 놓은 것이고요. 담자균류는 소나무 혹병, 소나무 잎녹병, 포플러 잎녹병, 배나무 적성병, 잣나무 털록병 등이 대표적인 병해들을 5가지 적어 놓았는데 기주와 중간기주까지 같이 정리를 해 놓았죠. 이것은 이종기생균이기 때문에 2가지를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기주, 중간기주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특히 중간기주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각자 요 병원이 속하는 것 담자균류고 그 중간기주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병의 명칭은 주로 기주를 위주로 병의 명칭이 되어 있죠. 중간기주는 병의 명칭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됩니다. 다음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즈마 같은 것들은 아까 병증이 주로 나타난다고 했었고요. 보시면 매개충으로 전염되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특히 파이토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대추나무 그리고 오동나무의 빗자루병 그리고 뽕나무 오갈병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파이토플라즈마가 요 대추나무, 오동나무 빗자루병과 뽕나무 오갈병의 병원체가 되는데 이 병들은 어떻게 되냐면 전신병으로 가지나 잎 등이 위축됩니다. 잘게 되죠. 그리고 외소, 그리고 총생, 다발로 막 여러 개가 달리게 되죠. 이런 것들 빗자루처럼 마치 빗자루처럼 생기게 되는데요. 이 파이토플라즈마에 의한 병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병이고요. 바이러스성 병은 대표적인 것 모자이크병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선충 넘어가시기 전에 대추나무, 오동나무, 빗자루병은 파이토플라즈마 때문이라고 했는데 위에 자만균류의 벚나무 빗자루병이 있죠. 예, 벚나무 빗자루병은 진균성 병이라는 점을 차이를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아래에 선충으로 보시면 이것은 벌레입니다. 충이라고 하죠. 아주 미세한 벌레인데요. 뿌리에 혹을 만들거나 뿌리를 썩게 하거나 잎에 반점을 만들거나 종자를 해치는 토양 중에 기생하는 뿌리 쪽에 기생하는 벌레이다. 3만여 종에 이르르고요. 소나무 제선충이 대표적인 피해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소나무 제선충병은요. 선충이 병을 일으키는데 솔수염 하늘소가 이 선충을 옮겨질 수 있는 매개충이 됩니다. 솔섬 하늘소가 선충을 업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솔섬 하늘소가 매개충이 되어 소나무 제선충병의 원인이 되는 것 선충이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주요 병해로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의 참고 부분은 181페이지에서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표에서도 여기도 나오게는 되는데요. 뒤에서 더 자세히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보시겠습니다. 병명, 병원균, 기주, 특징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죠. 병명 중에서 제가 색칠을 해놓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많이 기출된 것들 꼭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고 나머지 것들도 기출된 내용을 위주로 정리했기 때문에 외워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흰가루병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흰가루병, 진균 중에서 잔황균에 의한 병이고요. 가을철에 표징인 검은 알갱이가 발생하고 주로 여름철에 흰가루가 발생합니다. 미관을 해쳐서 안 좋지만 저온기가 되면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많다. 하얀 가루가 뿌려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주로 장미류 이런 것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을음병은 끄름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을음병이라고 하는데요. 깍지벌레와 진딧물의 분비물 때문에 생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잔황균류에 의한 병이고요. 빗자루병, 아까 파이토플라즈마 의한 병이라고 중요하다고 했었죠. 기준은 대추나무, 오동나무가 되는데 대추나무는 마른 몸이 매미충이, 오동나무는 담배장립 노린재가 매개충이 되겠습니다. 매개충이고요.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은 방제 약제 이름입니다. 이것 또한 시험에 많이 나왔고 벚나무의 빗자루병은 진균성 병이다. 같이 알아두시라고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모자이크병이 대표적인 바이러스성 병이라고 했습니다. 모자이크 무늬가 생기고요. 참나무 시드름병, 배나무 적성병. 적성병은 특히 담자균류인 것이 나왔고요. 특히 배나무에서 녹병포자 세대, 그리고 향나무에서 여름, 겨울포자 세대를 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밤나무 줄기마름병, 진균성 잔황균 병이고요. 소나무 잎달림병, 이것도 잔황균류에 의한 것. 잣나무 털록병은 담자균류에 의한 것으로 송이풀과 까치밤나무가 중간기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로 안의 것이 중간기주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아까 선충성 병이라고 솔새 하늘소가 매개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뿌리혹병, 세균성 병이고요. 리지나 뿌리썩은병, 잔황균류에 의한 병이고요. 소나무 혹병, 담자균류에 의한 병으로 중간기주가 참나무입니다. 참나무 중에서 신갈나무류가 많이 감염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기 전에 오타 정리를 하나 하자면 황산구리 황산동과 수산화칼슘 석회유액을 섞는 것을 보르도액이라고 하는데요. 석회유액에 황산동이 아니라 황산구리액을 섞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주요 충해인데요. 조경수목에 피해를 주는 해충은 분류를 4가지 정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흡집성, 식엽성, 충향형성, 천공성. 요 용어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흡집성 해충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깍지벌레, 응애, 진딧물류.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흔하기도 하고요. 보시면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이것들이 방제 약제입니다. 방제 약제도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들이니까 같이 깍지벌레랑 같이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줄에 방제 약제, 마지막 줄에 방제 약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엽성 해충, 트리클로로폰 디프제라고 나왔는데요. 식엽성 해충의 방제 약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써놓았습니다. 방제 약제입니다. 솔라방, 말라티온, 스미티온, 스리사이드, 흰불나방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만큼 피해도 큽니다. 피해가 큰 것. 주로 화렵수 종류의 광범위하게 피해를 줍니다. 동나방, 오리나무 잎벌 등이고요. 다음 충형형성 해충, 충형 암덩어리를 만든 것인데 솔잎폭파리, 그리고 밤나무 혹벌, 혹자가 들어갑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천공성 해충은 구멍을 뚫어서 피해를 주는 것으로 하늘소, 소나무종, 박쥐나방 등이 있습니다. 요즘에 하늘소 같은 경우에는 드물어서 천연기념물이나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죠. 네, 다음 넘어가시면 병의 방제인데요. 방제의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약제는 앞에서 표로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고, 약제는 화학적 방제에 속하죠.
앞에서 얘기했던 그 약재들은 화학적 방제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방제법들이 많이 있는데 기계적 방제, 생물적 방제, 임업적 방제, 물리적 방제로 나눌 수가 있다. 이 분류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분류, 경운법, 포살법, 유살법, 차단법 이런 것으로 분류는 이런 것들 기계적 방제에 속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분류를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학적 방제인 농약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농약은 화학농약 그리고 생물농약 그리고 생장조정제, 보조제 이런 것들을 모두 총칭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분류가 나와 있는데요. 크게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살선충제, 살비제, 제초제, 보조제, 식물생장조정제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네, 살균제는 그 이름처럼 균을 방지하는 데 쓰이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종류가 어떻게 나뉘느냐 크게 보호살균제와 직접살균제로 나뉩니다. 그리고 종자소독제 등이 있게 되는데요. 보호살균제는 미리 처리를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예방적 약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보르도액, 결정 석회항합제, 구리분제 등이 있는데 요 두 가지는 꼭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 바로 앞 페이지 179페이지 참고에 써 놓았으니까 같이 읽어보시면 되시겠고요. 직접 살균제는 유기수은제, 황제, 유기합성살균제, 항생물질계로 이것은 병이 발생했을 때 그때 직접 살포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독성이 조금 더 강한 것이고 보호살균제는 독성이 좀 더 경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살충제인데요. 작물을 가해하는 곤충류, 응애는 특히 곤충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팔다리가 8개인 곤충은 6개고요. 거미류에 속하기 때문에 선충류 이런 것들을 모두 총칭해서 방제하는 약제를 살충제라고 한다 하는데 소화중독제, 해충에 먹게 해서 접촉제는 해충에 닿게 해서 침투성 살충제, 훈증제, 훈연제, 유인제, 기피제, 불임제, 점착제, 생물용약 등 이 종류 같은 것도 시험에 출제되니 알아두시면 되시겠고요. 네, 특히 살비제는 응애류만 죽일 수 있는 약제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초제는 잡초 제거하는 것인데 선택성이 있고 비선택성이 있습니다. 비선택성이 위험한 거죠. 싹 다 모든 것을 싹 다 죽이는 것이 비선택성입니다. 선택성은 잡초만 선택해서 죽일 수 있는 잔디는 두고 작물은 두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사디, 반벨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조제는 농약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첨가되는 보조물질인데 이것도 농약의 분류에 들어간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전착제, 증량제, 용제, 유화제, 협력제, 영양제 등이 있습니다. 같이 종류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식물 생장 조정제는 식물 호르몬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신 같은 경우에는 식물의 생장 촉진, 지베렐린이나 비나인은 식물의 생장 억제 이런 식으로 효과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농약의 제제 형태가 있는데요. 유제, 액제, 수화제 이런 것들을 종류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농약의 주성분 말고도 어떤 제제 형태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농약 포장지의 색상은 국제적으로 약속한 겁니다. 이것은 농약을 취급할 때 색상, 포장지 색상으로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제초제 같은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선택성은 노란색인데 비선택성은 적색입니다. 비선택성이 모두 싹 다 죽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적색이다 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식물의 병해에 대한 내용을 끝냈고요. 수목 보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목 보호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그런 수목 관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추위에 의한 피해,
더위에 의한 피해, 그리고 수목의 외과 수술,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추위에 의한 피해 보시면요. 서리에 의한 피해가 있고요. 상열, 컵쉐이크, 상해옹이, 동해, 한해, 상주, 이런 종류들이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알아두실 것들은 상열이 시험에는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보시면 추위에 의해서 수피가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수선 방향, 수직 방향으로 수피가 갈라지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교차가 큰 쪽, 특히 일교차가 큰 남사면에서 주로 많이 발생한다. 상열이라고 하고요. 추위에 의한 대표적인 피해다. 컵쉐이크는 수축 팽창하면서 거꾸로 팽창을 일으켜버린 것입니다. 상열과 비교해서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동해는 이제 0도씨 이하에서 추위로 인해서 세포막 벽 표면에 결빙 현상이 일어나 0도씨 이하가 되면은 물이 얼죠. 그래서 세포막 결빙 현상이 일어나서 원형질이 분리돼서 피해를 입는 그런 현상을 동해라고 하고요. 한해는 0점 이하의 온도가 아닌 물이 얼지 않았는데 상대적인 저온에 의해서 작물의 생육이 저해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원래 내한성이 약한 열대성이나 아열대성, 이런 난대성 식물들이 조금 저온에 노출되게 되면 피해를 입는, 생육에 피해를 입는 것을 한해라고 합니다. 동해와 비교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더위에 의한 피해는요. 한발, 이것을 한해라고 하면서 앞에 한해와 발음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한자어가 틀립니다. 이것은 매우 수분이 증발해서 매우 가물어서 말라 죽게 되는 가뭄에 의한 현상, 물 부족으로 발생하는 피해, 가뭄입니다. 한발. 다음 피소인데요. 피소가 시험에는 또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일소라고도 하고 벼떼기라도 합니다. 여름철에 강한 석양빛으로 수피가 타는 현상입니다. 껍질이 얇은 수종에서 주로 많이 피해가 있고요. 흰고 직경 15에서 20cm 정도, 너무 어린 나무나 너무 큰 나무보다는 이 정도 크기의 나무에 서쪽이나 남서쪽 수간에서 피해가 큽니다. 주로 껍질이 얇은 목련, 느티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등에서 많이 나타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수목의 외과 수술인데요. 요 순서를 읽어보시고, 동공충전제는 요즘 들어서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고무 밀랍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는 않죠. 다음 수간주사인데요. 수간주사는 실기시험에도 나오고요. 필기에도 종종 나옵니다. 알아두시는 게 좋겠는데요. 실기 4월에서 9월 사이가 적합하고요. 방법 보시면 지상부에 지면에서부터 10에서 15cm 높이가 되는 곳에 드릴로 3, 4cm 깊이를 뚫습니다. 각도는 2, 30도. 그리고 구멍 반대편도 마찬가지 5에서 10cm 위쪽에 여기보다 좀 더 높게 구멍을 같은 방법으로 두 개로 뚫습니다. 둘 다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180cm 높이의 야객을 거치한 후에 구멍에 주사를 주입합니다. 모두 주입되고 나면 후처리를 해야 합니다. 인공 나무 껍질과 매트 처리를 해서 마무리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약의 희석인데요. 이 약의 희석은 뒤에 기출문제에서 문제로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고요. 이제 잔디 및 화단 관리로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잔디 및 화단 관리, 주로 잔디가 내용의 대부분입니다. 잔디 내용이 시험에는 꼭 나옵니다. 그래서 잔디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잔디의 분류부터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도 한번 언급된 적이 있고요. 한국 잔디와 서양 잔디로 크게 나눌 수 있고, 또는 한지형 잔디와 난지형 잔디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 잔디는 대부분 난지형으로 내건성, 내척박성, 내산성이 좋다. 그리고 관리가 서양 잔디에 비해 용이하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종류는 들잔디, 금잔디, 고려잔디, 빌로드 잔디, 갯잔디 이런 종류가 있고요. 서양 잔디 보시겠습니다. 서양 잔디는 버뮤다 그래스,
켄터키 블루그래스, 벤트그래스, 페스큐그래스, 라이그래스, 위핑 러브그래스 여러 가지 있는데요. 특히 버뮤다 그래스는 난지형 잔디입니다. 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상록성의 잔디, 주로 상록성인데 버뮤다 그래스는 제외입니다. 내음성이 강하고 고온과 병에 약하고 관수와 비위 관리에 좀 더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켄터키 블루그래스가 서양 잔디, 상록 잔디 중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됩니다. 골프장 또는 페어웨이 티, 경기장, 일반 잔디밭 이런 것에 많이 사용되고요. 벤트그래스는 질감이 아주 섬세한 잔디로 골프장 그린용에 주로 쓰이게 된다. 이 부분 많이 기출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위핑 러브그래스 같은 것은 길이가 깁니다. 잔디 같은데 잔디가 긴 60cm 이상 늘어지는 이런 잎을 갖고 있어서 절개지 녹화용으로 사용된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잔디 깎는 기계를 모어라고 합니다. 모어. 모어라고 하는데 요 모어 깎는 기계의 종류가 있고요. 뒷페이지에 보시면 통기 작업하는 기계가 있는데 요 기계들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모어와 코어링, 슬라이싱, 스파이킹, 버티컬 모잉 등이 있는데 요 네 가지는 통기 작업에 쓰이는 기계이다. 잔디의 기계류이고요. 잔디밭에서 또 중요한 것은 제초이죠. 제초는 주로 화학적 잡초 방제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물론 재배적 잡초 방제가 있고 화학적 잡초 방제가 있습니다. 재배적 잡초 방제는 최근 들어서 많이 연구되고 실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화학적 잡초 방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농약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접촉성, 이행성 같이 이렇게 묶어두시고 선택성, 비선택성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접촉성은 닿아서 효야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행성은 뿌리에서부터 흡수돼서 식물 전체로 흡수돼서 고사되는 것. 선택성 제초제는 대부분 이행성이다. 그리고 그 비선택성 제초제는 접촉성 제초제가 많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비 및 관수에서 주로 나왔던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질소 12량을 한 회당 4에서 5g 제곱미터당 얘기죠. 제곱미터당 4에서 5g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입니다. 그리고 참고해 보시면 떼밥주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앞에서 잔디 떼밥주기는 자세히 얘기를 했었고요.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라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잔디의 병해 관리로 보시면요. 한국 잔디 병에서 녹병이 나오는데요. 요게 잔디 병해 중에서는 중요시 되면서 피해가 큽니다. 녹병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시겠고요. 사진처럼 그 노랗거나 붉은 색의 그런 뭐라고 하죠? 이물질이 묻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 같은 이물질이 묻어서 녹병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조경 식물 관리에 대한 강의를 같이 보셨고요. 그러면 5번째 과목에 대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